한때 인텔이라는 이름은 고드 컴퓨터의 두뇌를 뜻했고 세계의 PC 대부분이 그 질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공지능의 파도가 밀려오는 동안 가장 강했던 회사는 공정 지연과 경쟁 심화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텔은 과거의 명성을 설명하는 대신 다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공장과 제품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68년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가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노이스는 직접 회로의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알렸고 무어는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설명한 무어의 법칙으로 이미 업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실행력으로 조직을 밀어붙인 앤디 그로브가 합류하면서 인텔의 창업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초기에 인텔은 프로세서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회사였고 첫 제품들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였습니다. 1970년에 등장한 1103 디램은 자기 코어 메모리를 빠르게 대체하며 이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작은 신생기업은 단 하나의 성공적인 메모리 칩으로 대형 컴퓨터 제조사들의 공급망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계산기 회사 비지컴은 인텔의 여러 개의 맞춤형 칩을 주문했지만 엔지니어들은 더 단순하고 범용적인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드웨어 기능을 하나씩 고정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로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1971년 2300개의 트랜지스터를 담은 4004가 등장했고 상업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가 열립니다. 1974년에 8080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실용적인 처리 능력을 제공했고 초기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에 채택됩니다. 취미가들의 조립 키트였던 알테어는 컴퓨터가 연구소와 대기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팔릴수록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기계가 생겼고 그 생태계가 다시 칩 수요를 키웠습니다. 경쟁사들이 16비트 시장을 노리자 인텔은 18개월 안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완성하는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1978년 출시된 8086은 이후 세대가 기존 프로그램과 이어질 수 있는 X86 구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빠른 설계와 호환성이라는 두 선택은 훗날 인텔이 PC 표준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1981년 IBM은 첫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인텔 8088을 선택했고 이 계약은 회사 역사를 바꿉니다. IBM PC 구조가 다른 제조사에 복제되면서 호환 기계를 만들려는 기업들도 같은 계열의 프로세서를 찾게 됐습니다. 인텔의 칩은 특정 제품의 부품을 넘어 거대한 PC 산업이 공유하는 공통 언어가 됩니다. 인텔의 성장을 제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앤디 그로브는 데이터를 앞세우고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직급보다 논리로 충돌하는 건설적 대립과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를 바꾸는 태도가 조직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 냉정한 운영 방식은 불황과 기술 전환이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텔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텔의 고향이던 메모리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불황까지 겹치자 인텔의 공장은 적자 제품을 계속 생산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는 반발이 컸습니다. 창업 사업을 지킬 것인지 아직 작지만 성장하는 프로세서에 회사를 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1985년 인텔은 결국 디램 생산에서 철수하고 자원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집중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브는 새 경영진이라면 무엇을 할지 묻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처럼 행동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 선택은 창업 사업을 포기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인텔을 PC 시대의 중심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전환이 됩니다. 80386은 32비트 처리와 향상된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며 PC가 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칩이 이전 소프트웨어 자산과 연결됐다는 점으로 사용자는 모든 프로그램을 버리지 않고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대가 쌓일수록 X86 생태계의 전환 비용은 커졌고 인텔의 시장 지위도 함께 단단해졌습니다. 프로세서는 컴퓨터 안에 숨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고르기 어려운 부품이었지만 인텔은 이 약점을 뒤집었습니다.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은 PC 제조사와 광고비를 나누는 방식으로 완성품 바깥에 칩 브랜드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 회사의 이름뿐 아니라 내부 프로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부품 회사가 대중 브랜드가 됐습니다. 1993년 인텔은 숫자 이름 대신 펜티엄을 내놓으며 성능 향상과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밀어붙였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텔 프로세서가 함께 성장한 이른바 윈텔 구조 속에서 PC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한 회사 안에서 묶은 인텔은 신제품과 공정 개선을 빠르게 반복하며 높은 수익을 쌓았습니다. 1994년 한 교수가 펜티엄의 부동소수점 나눗셈 오류를 공개하자 기술적으로 드문 문제가 소비자 신뢰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인텔은 처음에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대응을 바꿨습니다. 원하는 고객에게 칩을 교환하고 4억 7,500만 달러를 비용으로 반영한 사건은 강한 브랜드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텔의 경쟁력은 설계도만이 아니라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공정이 미세해질 때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기능을 넣고 비용을 낮추면서 신제품의 성능과 수익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다음 세대 공정에 재투자하는 구조는 오랫동안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제조의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중심이 책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자 PC에 최적화된 인텔의 강점은 그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최고 속도보다 전력 효율과 통합 설계가 중요했고 ARM 기반 생태계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인텔은 아톰 프로세서와 보조금으로 모바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형성된 생태계의 방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인텔은 애플과 협력하며 맥 컴퓨터의 프로세서를 공급했지만 정작 2007년 등장한 아이폰의 핵심 칩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바일용 주문의 규모와 수익성을 낮게 본 판단은 스마트폰이 거대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더 크게 보였습니다. PC의 표준을 만든 성공 경험은 새로운 시장을 평가할 때 오히려 기존 기준에 묶이는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텔의 핵심이던 공정 전환에서 나타났고 10나노미터 생산은 여러 차례 지연됐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밀리는 동안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다양한 고객 주문을 모아 공정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함께 가진 인텔의 장점은 공장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자 비용과 일정이 묶인 약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뒤처졌던 AMD는 젠 아키텍처와 외부 파운드리 생산을 결합해 데스크톱과 서버 시장에서 빠르게 방역했습니다. 인텔이 공정 문제로 기존 설계를 반복하는 동안 경쟁사는 더 많은 코어와 높은 효율로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X86 시장의 우위는 기술 실행이 멈추는 순간에도 유지되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다음 성장축은 인공지능이었지만 대규모 학습에서는 CPU보다 병렬 계산에 강한 GPU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묶어 개발자의 선택을 선점했고 시장의 무게중심을 바꿨습니다. 서버 CPU 강자였던 인텔은 가속기와 소프트웨어를 내놓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애플은 맥의 프로세서를 자체 설계한 ARM 기반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능과 전력 효율을 한 시스템 안에서 최적화한 제품은 노트북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텔에는 한 고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신호였는데 X86 밖에서도 강력한 개인용 컴퓨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2021년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가 최고 경영자로 돌아와 제품과 제조를 함께 되살리는 IDM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필요한 일부 칩은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면서도 자사 공정을 빠르게 개선하고 외부 고객의 칩까지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수백억 달러가 필요한 공장 건설과 기술 추격을 동시에 시작한 승부였습니다. 인텔은 내해 안에 5개 공정 단계를 진행하겠다는 공격적인 일정을 세우고 제조 리듬을 되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정 이름을 바꾸고 리본팩과 후면 전력 공급 같은 새 기술을 18A에 배치하며 기술적 도약을 한꺼번에 추진했습니다. 성공하면 공정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단계의 지연도 제품과 파운드리 고객 모두의 신뢰를 흔드는 계획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는 칩스법을 마련했고 인텔의 국내 공장 투자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 확정된 직접 보조금은 최대 78억 6,500만 달러로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등 생산 시설 계획에 연결됐습니다. 인텔의 회복은 한 기업의 실적을 넘어 미국이 첨단 로직 반도체를 자국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와 맞물리게 됩니다. 거대한 공장 투자는 당장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인텔 파운드리는 내부 주문 비중이 큰 상태에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인텔은 100억 달러 비용 절감과 15%가 넘는 인력 감축, 배당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와 현금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회사는 오랜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축소를 겪었습니다. 재건을 이끌던 팻 겔싱어는 2024년 말 자리에서 물러났고 2025년 3월 립부탄이 새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습니다. 반도체 투자와 설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타는 경영층을 줄이고 엔지니어 중심의 실행과 고객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알테라 지분 매각과 비핵심 사업 정리도 이어지며 인텔은 더 작고 집중된 회사로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애리조나의 팹 52가 가동되며 18A 웨이퍼 생산이 시작됐고 오랫동안 약속해온 공정이 실제 제품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1월 출시된 코어 울트라 시리즈 3은 18A로 만든 첫 컴퓨팅 플랫폼이며 200개가 넘는 PC 설계 채택이 발표됐습니다. 공정 로드맵의 선 하나가 판매되는 노트북과 고객 경험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인텔에게는 중요한 실행의 증거였습니다. 자체 제품의 생산 성공만으로 외부 파운드리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은 수율과 일정, 설계 도구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인텔은 18A 양산과 함께 14A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강화하며 외부 주문을 끌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석희가 첨단 패키징을 맡는 등 조직도 재편됐지만 의미 있는 외부 고객 확보는 계속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6년 2분기 인텔 매출은 161억 달러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15년여 만에 가장 강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제품 부문과 파운드리 매출이 함께 늘고 수율과 생산 주기가 개선됐지만 회계상 순손실에는 대규모 비영음 항목이 반영됐습니다. 회복의 신호는 분명해졌지만 성장과 현금 흐름을 지속하면서 공장 투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숙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텔은 메모리를 버리고 프로세서를 택했던 1985년처럼 다시 한번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는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칩을 설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세계의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을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PC 시대를 만든 회사가 다음 시대에도 남을 지는 과거의 로고가 아니라 앞으로 출하될 웨이퍼 한 장 한 장이 말해줄 것입니다.